오늘은 국채 투자 요즘들 많이 하시잖아요. 국채 뭐 TLT랑 우리나라 뭐 국고채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TLT 차트인데 2003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원래 쭉 올라가요. 당연히 금리가 단기간에 걸쳐서 떨어지니까 TLT는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언젠가는 금리를 낮추니까 당연히 TLT도 나중에 오를 건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TLT를 좀 주식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TLT는 어디까지나 안전자산입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안전자산이고 금도 마찬가지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주식처럼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조금 경기 침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자산이라는 점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SPY, 그러니까 S&P 500의 ETF죠. 그리고 TLT의 ETF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보통은 S&P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낮습니다.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는. 참고로 이거는 토탈 리턴이어가지고 배당금, 분배금도 다 포함시킨 수익률이에요. 국채를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도 SPY만큼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LT 말고 TLT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뭐 내년도 거의 한 말쯤에 금리를 오히려 낮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만큼 또 내년도 말쯤에 그때 금리를 또 천천히 낮출 거라고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안전자산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T 말고 우리나라 국고채 ETF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고채 ETF 투자하신다 그러면 코덱스 고채 선물 10년짜리 요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난 10년짜리 너무 작다 그러면 30년짜리 KB스타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요거 있죠. 요것도 한번 뭐 우리나라 국고채 30년물을 따라가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최근에 ISA IRP 계좌로 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이거는 환해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달러가 워낙 많이 비싸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환해치로 들어가는 게 또 알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또 요것도 있어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것도 환해치입니다. 요 ETF는 참고로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나라 ISA IRP 계좌로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요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보신 것처럼 요거는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요거는 선물이어가지고 분배금이 안 나와요. 아니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채권을 투자하는데 분배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요거는 완전 바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투자할 거면 요거 말고 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거를 차라리 좀 장기간으로 가져갈 거면 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요거도 있는데 요거는 환해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환 노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5%인데 앞서 보신 거 요거는 마이너스 46%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 노출 상품이니까 나중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요거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감안하셔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거는 미국채 10년물이랑 우리나라 10년물 금리입니다. 최근에 워낙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 10년짜리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만 다시금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스티키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12월까지 때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조금 안 좋고, 그리고 이따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지금 국채를 찍고 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 대만,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군비를 계속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공장을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IRA 법안 그리고 칩스법 이런 것들도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고 입찰이 잘 안 되면 채권 금리는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미국채를 자꾸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잘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8일날 있었던 기사인데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왔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물가는 확실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랑 일본이 미국채를 계속 매각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준은 양적 긴축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도 국채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 때부터 해서 미중 갈등이 확산되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중국이랑 대만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분비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 공장을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때까지는 예전에 마데인 차이나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제품이 이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미국이랑 좀 친한 국가 이런 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가가 앞으로는 저물가가 아니고 좀 중물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CPI 지수인데 CPI랑 10년물 금리는 보통 같이 움직여요.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10년물 금리도 같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과거 70년도, 75년도 요때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때 보시면 이 CPI가 오를 때 금리도 같이 오르다가 이 CPI가 떨어질 때 바로 금리도 떨어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2차 물가 상승이 있었죠. 그때 연준은 깨달았죠. 아, 물가가 바로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를 바로 낮추면 안 되구나. 한 번 더 물가가 다시 튈 수가 있구나. 요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물가가 확 떨어질 때 그때 금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낮추지 않았어요. 한 번 더 3차 상승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이렇게 물가가 확 떨어질 때는 금리를 좀 장기간 오래 유지했습니다. 고금리를. 그러던 게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좀 잡히고 있어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가도 조금 오를 수 있고 주거비에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금리가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물가 관련돼서 가장 핵심은 지금 서비스 물가인데 제조업 물가는 좀 오르다가 많이 이렇게 둔화됐거든요. 근데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잠잠해져야 된다. 서비스 물가가 좀 떨어지려면 고용이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보면 일단 음식은 4.9%인데 연준에서는 2%까지 낮추려고 그러고 있죠. 최근에 발표된 CPI 지수는 3.2%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음식이랑 에너지 이쪽이 좀 하락을 견인하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또 감산을 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큼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2월 때까지 원유 감산을 한다 그랬는데 12월이 되면 또 난방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준이 걱정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서비스. 지금 여행을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교통 서비스 부분은 9% 여기서 아마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피소라고 적혀져 있는데 쉘터, 주거 쪽이거든요. 주거도 지금 7.7%면 좀 높은 추세이고, 하지만 집값은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나 그리고 렌트비에 대한 심리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최근에 고용이 계속 좋게 나오고 서비스 쪽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기후변화가 어찌 보면 물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뭐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뭐 가뭄으로 인해서 수에즈운하랑 파나마 운하 쪽으로 배도 제도로 못 나돌아다니면서 요게 또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과거와 같은 저물가보다는 중물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원유 관련된 투기적 투자자들의 포지션인데 최근 들어서 콜 쪽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유가 앞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는 추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일간 원유 생산량을 나타낸 건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감소한 거를 12월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천까지 떨어졌는데 9천은 과거 거의 지금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코로나 때 그때 많이 떨어졌고 그 수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찌 보면 유럽이 값싼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럽도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수입받고 카타르한테 수입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대만 갈등, 요것도 어찌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하나로서 요것 때문에 또 물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이랑 대만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으면 원래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친하게 지내고 값싼 노동력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전 세계에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물가가 하락하는 영향도 있을 텐데, 대만이랑 이렇게 갈등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물가에 있어서도 안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이랑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전 세계 공급망 관련돼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원재료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미국이랑 뭐 친한 국가 이쪽에서부터 만들어라.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도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물가 상승을 조금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쇼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때까지는 노동력이 싼 중국이랑 동남아, 베트남 이런 쪽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미국으로 바꾸어 주니까 이거 자체가 또 물가가 오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별 미국채 보유량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가장 많이 미국채를 보유한 국가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그리고 2등은 중국인데, 중국이 작년도 6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원래는 938 정도였던 게 지금은 835,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파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또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미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고 미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연간 군비로 얼마나 쓰냐 그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 트럼프 정부 때부터 해서 이렇게 군비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비가 조금 더 확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당연히 또 채권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채권 수요는 좀 떨어지고 있고, 채권은 이렇게, 이거는 미국의 빚이거든요. 미국의 빚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계속 찍는다는 겁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채권을 찍었고 빚이 확 늘어났었죠. 기울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그때도 굉장히 돈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돈을 많이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자체도 채권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채권을 투자하고 있기는 합니다. TLT를 사고 있고요. 우리나라 ISA 계좌로는 에이스 미국채, 네, 요거를 조금 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안전 자산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요거와 같이 스파이는 주식이잖아요. 주식처럼 굉장히 큰 수익률을 바라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좀 많이 담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장기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담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의 결론은 중물가 중금리가 앞으로 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TLT 레버리지 같은 상품을 좀 주식처럼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